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판결을 받은 사건 중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반환 청구 소송이든가 뭐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항상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뭐 현금을 뭐 몇 억씩 증여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그 특별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등기의 추정력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갑돌이가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면은 일단 이것은 갑돌이가 그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갑돌의 아버지가 만약에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의 추정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번복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피상속인이 이 증여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본인이 갖고 있던 본인 거를 증여로 해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내므로써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취득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거의 특별수익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뜹니다. 등기 원인이.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건물의 보존 등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돈으로 지어줬다.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계좌에서 아무리 봐도 이 건물 신축 비용이 나간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이 자녀가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는 아니죠. 이것도. 첫 번째는 미성년자나 또는 뭐 20대 이때 이제 자녀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거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증여한 거로 재판부에서 그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25살짜리가 뭐 몇 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증여로 인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대 갈 나이에 20대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판사님에 따라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서 증여를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0대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판결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피고 입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두 필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자녀 이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를 원인입니다. 이게. 증여가 아닙니다. 또 두 필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친척 명의로 갖다가 다시 농어촌 공사로 갔다가 자녀 명의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장남이었는데 증여라고 딱 뜹니다. 그런데 자기는 매매, 그리고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친척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농어촌 공사로 갔다가 자기가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판결문에서 증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여가 됐느냐? 이 매매로 인정했는데 이게 이제 매매 가액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액이 공시지가 이하였어요. 공시지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까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매매 대금을 입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매매라는 게 극히 이례적이죠. 물론 사실 이게 뭐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매 대금을 증명해라. 실제로 네가 매매라고 했다면 그럼 이례적이다. 공시지가 이하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 자녀가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맞죠.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다. 적은 금액의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 좀 자녀니까 아버지가 좀 낮은 가격에 나한테 매매를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궁했습니다. 추궁하고 아무리 공시가 이하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렇다면 네가 매매로 정당하게 취득을 했다면 지급한 내역을 있을 거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쟁점화시켰죠. 쟁점화시켰습니다. 뭐냐면 결국 재판에 있어서 이것이 증여냐 또는 매매냐는 건 판사님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판사님이 봤을 때 등기상에 매매로 되어 있는데 입증 책임은 이것이 증여라고 하는 피고한테 있다. 증여라고 피고한테 있다. 근데 피고 입증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뭐 돈 확인해라. 제시해라. 이거밖에 더 있냐? 실제로 증여한 내역이 없지 않냐? 증여에 대한 입증이 없지 않냐? 추궁만 했지. 왜 얘가 이 매매 대금을 밝혀야 되느냐? 입증 책임은 네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거는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판사님 의심을 갖습니다. 야, 이게 부동산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에서 수억이 가는 건데 어떻게 매매 대금을 10원을 증명하지 못하나? 저렇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건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매 형식으로 증여해 준 거 아니냐? 라는 심증을 갖게 됩니다. 이 의심이 심증으로 변합니다, 이게. 심증으로 변하면 판결이 증여로 나옵니다. 판결이 증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고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증여로 인정이 되면 그만큼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서 친척 명의로 넘어갔다가 농어촌 공사
농어촌 공사로 갔다가 다시 아들한테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매매 금액이 동일합니다. 매매 금액이 동일해요. 그리고 공시지가 이해합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 친척한테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한데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세금 전략 차원에서 이름을 빌려줬다. 명의를 빌려줬다. 실제로 매매대금은 지급한 적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친척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신청해서 법정에 나오도록 해서 이 문제를 추궁을 했죠. 돈 받은 거 있냐? 매매대금 준 적 있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없다. 상속세를 그럼 세금을 증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의를 변경한 건데 거쳐서 결국 이거는 세금이라 하면 증여세를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아무튼 그 증인 진술에서 확보된 거는 첫 번째 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고 세금을 전략하기 위해서 뭐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매매대금은 줬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평은 가격이었죠. 공시지가 한참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도 증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판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사님은 한 번 얘기한다고 그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건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건을 하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많고 그리고 서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딱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주장을 딱 한 번 하고 만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했고 이런 증인의 진술이 있었고 이런 거를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쟁점화 시키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거는 최대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쟁점화 시키고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버벅대게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세금을 절약하는 건 증여세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공시지가로 이하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매매대금 중에 여기서 매매대금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일부가 곧바로 일로 넘어갔다. 이 말이 되느냐. 계속 추궁을 했죠. 추궁을 하면 이게 그 전체 쟁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런 판사님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답변도 못하고 계속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거는 결국 정당하게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 증여세가 나오니까 낮은 가격에 이렇게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심증으로 굳어지면서 판결이 증여로 나옵니다. 결국 현재 1심이 끝난 상태지만 항소한다 그래도 이거는 거의 안 바뀝니다. 결국 이 유류분 소송이든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든 특별수익이 문제가 됩니다. 이 특별수익이 문제가 되는데 이 특별수익은 이 증여죠. 증여인데 이게 거액의 증여입니다.
거액의 증여인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추정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깰 것이냐. 이거를 잘 깨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천명이라는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만든 법인이 법무법이라고 해요. 로펌이라고 하죠.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속하고 유류분만 지금 만 1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손 아예 안 대고 예전에는 한 60건 정도 제가 돌렸는데 지금은 한 30건? 네, 이 정도 돌렸습니다. 밥만 먹고 보는 게 이제 이겁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제 경력으로, 상속과 유류의 경력으로만 따지면 우리한테 제가 5번째 안에 들 겁니다. 가장 기간을 따지면. 사건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제가 사전에 각본을 짜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상속주나 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이 부동산은 추정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걸 깨느냐 못 깨느냐, 방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증여받은 입장이라면 이거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요거 사건 같은 경우는 매매로 등기가 넘어갔고 또 정관하시 3자가 두 군데나 껴있고 일부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 농어촌공사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인정된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의 승리죠.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근데 수많은 사건을 해보면 보입니다, 이게. 이런 사건은 어떻게 조져야 된다. 어떻게 몰아가고,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물고 늘어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 공략해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진원제 받았기 때문에 아직 항소율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항소를 해도 이 부분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하면 등기의 추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반면에 원고,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 등기의 추정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여가 인정되고 미루분 청구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증여가 아닌 매매나 보존 등기, 지금 청주 사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자녀들 이름으로 토지를 나눠주고 일부 부동산을 증여를 해줬지만 그 자녀들 이름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줬습니다. 두 자녀가 그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교수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증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싹 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신축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사건인데, 또 등기 추정력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항상 이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다 하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댓글로는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화도 오고 제가 상담도 하지만 실제로 좀 조금만 복잡하게 들어가면 전화 상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증여된 등기부 등본이나
뭐 비상소명으로 남아있다면 그런 등기부등본을 갖고 와서 그걸 보고 그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상담이 가능한 거지. 뭐 전화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은 유튜브에 댓글은 달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